안녕하십니까. 신인기능 국방TV 오신트 레이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전 세계 각종 안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연일 러시아를 맹공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는 러시아의 내해가 된 바다죠. 아조프해. 과거에는 이 전쟁 이전에는 절반씩 나누어 쓰고 있던 바다였는데 지금은 자포리자, 헤르손, 크림 다 점령했으니까 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속으로 무려 1000km나 이 우크라이나의 수상 자폭 드론들이 침입해서 러시아 함정들을 공격했는데 4,000톤 넘는 군함이 격침되는 등 러시아가 완전히 두 척이 격침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 격침된 것도 문제지만 케르치 대교 아래를 다 막아놨는데 어떻게 들어갔냐? 이래서 러시아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다 라는 건데요. 여기저기 두들겨 맞고 있는 러시아, 이번에는 또 어떤 군함이 파괴됐고 이로 인해서 러시아는 또 어떤 피해를 입게 될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정보 소식 먼저 보겠는데요. 미국 CBS 방송은 전국 지지율은 트럼프 50% 그리고 바이든 49%다. 경합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7대 경합주죠. 지난 선거 때 여러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던 바로 그 7대 경합주는 트럼프 49%, 바이든 50%, 박빙이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알려드렸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58% 이렇게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는데 이 7대 경합주가, 그런데 며칠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박빙으로 됐냐? 그래서 벌써 지금 마사지 작업에 들어간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박빙 상황이다. 메이저 언론의 주장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베니 간츠, 아이젠코트는 전 총참모장이에요. 베니 간츠는 전 국방부 장관이고, 이런 사람들 등 4명이 현재 이 사람들의 야당인데 전시 내각을 탈퇴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네타냐후 총리는 극우 연정 세력, 국토안보장관 그리고 재무장관 등이죠. 그 연정 세력 달리에게 급급하다, 정권 연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사퇴하고 조기 총선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나갔습니다. 이들이 나간다 하더라도 연정이 깨지고 정권이 깨지는 거 아니고, 그냥 이 전쟁에 있어서 야권 인사들까지 이 내각에 집어넣어서 같이 회의를 하고 그 결정사항을 전쟁에 집행하는, 그래서 전쟁에 더 힘을 받는 이런 그 결과를 낳기 위해서 이 야권 인사들을 4명을 집어넣어서 내각을 만들었는데, 지금 최근에 인질 협상 문제 등등 해서 계속 이견이 발생해서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나가서 완전히 그냥 들판에서 제대로 된 어떤 그 정권 공격, 정권 심판론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스라엘군은 인질 구출 작전에서 전사한 아르논 즈모라 팀장을 대대적인 장례식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했냐? 이 하마스들은 민가의 인질을 위탁해서 은닉 중이다 라고 성토했는데요. 자, 이 작전했죠. 슈퍼스텔리온 헬기에 특수부대들이 들어가는데 우크라이나 경찰 특수부대들이에요. 이 경찰 특수부대 야맘이라는 특수부대인데 이들이 이제 대거 들어가고, 그래서 인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건물이 2개가 있었는데 그 2개 건물을 동시에 급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던 그 팀장 선두에 있었는데 그 팀장이 선두에 있다 보니까 전사를 한 거예요. 그 전사한 팀장을 이렇게 정말 국민적인 영웅으로, 국민적인 영웅 맞죠? 4명의 인질을 구출했으니까 그렇게 운구를 했는데, 자, 이 팀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즉 이스라엘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아니, 이 하마스들이 인질을 민간인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민간인들 그냥 일반 가정집에 은닉해 놓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가정집을 계속 협박을 해서 니들이 좀 데리고 있어 해서 그 가정집에 하마스들이 같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정집을 여기저기 옮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도중에 당연히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하마스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가자 보건부는 누세이라트 난민 캠프 내 이 이스라엘군의 작전, 즉 인질 구출 작전으로 어린이 64명 포함해서 974명이 사상했다 라고 하면서 시신이나 이런 거 전혀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주장만 합니다. 아니, 이렇게 소규모 팀들이 들어가는데 974명이나 사상을 합니까? 어린이 64명이 죽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받아쓰는 국내 언론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받았으냐? 네타냐후 총리가 무리하게 작전을 해서 이렇게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고 거기에 분노해서 베니 간츠, 아이젠코트 이 사람들이 전시내각을 탈퇴했다. 이런 식으로 또 받았어요. 도대체 어느 나라 알자지라 방송만 받아 쓰는 언론인지 우리나라 언론이 그런 언론들 여러분들 아마 제목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자, 헤즈볼라는 이란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이스라엘 F-15 전투기 격추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동영상 보시면 뭔가 비행기 날아가고 있고 번쩍합니다. 그리고는 추락을 해요. 그리고 이제 환호를 하죠. 그래서 보면 실루엣이 F-15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이 샤이드2 미사일이죠. 이 헤즈볼라가 이란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미사일인데 과거 팔레비 왕정 시절 때 이란이 미국과 사이 좋았죠. 그때 미국의 스탠다드 미사일 그걸 개조해서 만든 게 샤이드2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격추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군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언급도 안 하고 있어요. 언급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사실에 가깝지 않나라는 우려가 드는데요. F-15 전투기가 격추됐다. 이야, 놀랍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항모전단과 이탈리아의 까보르 항모전단이 홍해에 재진입했는데 연합작전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이젠하워 항모전단이 수에즈운하 통해서 지중해로 나갔었죠. 그런데 이탈리아의 경항모 까보르 27,000톤짜리입니다. 까보르하고 같이 수에즈운하 통과해서 홍해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합작전 한다고 하는데 이 까보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시아로 옵니다. 덩치 차이가 꽤 크네요. 10만 톤 그리고 27,000톤. 유럽의회에서 선거를 했죠. 출구조사에서 각국의 기존 집권당이 대패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프랑스는 의회를 해산했고 벨기에는 총리 사퇴를 했습니다. 자, 이건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유럽인민당 중도 정파인데 이 지금 유럽 전체 그 선거예요. 각국의 선거가 아니고 중도 유럽인민당은 176석인데 지금 189석으로 13석이 늘었고요. 사회민주진보동맹 좌파죠. 139석이었는데 4석 줄어서 135석이 됐고 리뉴 유럽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102석이었는데 83석으로 19석이나 줄었어요. 이게 어디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그리고 독일 숄츠 총리 그리고 벨기에 총리 등이 속해 있는 정당의 연합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 현 집권 세력에 대한 그 국민들의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벨기에 총리는 사퇴해버렸고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 달에 올림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 그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하자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좌파들이 지금 완전 패배를 했죠. 그리고 유럽 보수와 개혁 중도 우파인데 69석에서 3석 늘어서 72석. 정체성과 민주주의 여기는 9석 늘었어요. 그리고 녹색당 좌파죠. 왕창 줄었습니다. 71석이었는데 53석으로 18석 줄었고 좌파당 극좌입니다. 극좌. 여기는 이제 2석 줄어서 35석이 됐고 그리고 이제 비교섭단체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33석이 늘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럽 전체를 보면 전체적으로 중도 우파가 조금 상승을 하고 좌파, 극좌파들이 완전히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유럽 사람들도 조금 정신이 돌아오나 봅니다. 왜? 좌파들이 러시아하고 친하다가 결국 이렇게 됐으니까. 자, 미국은 발리안트 실드 2024 훈련을 지원하고자 지원차 본토 랭글리 기지에 있는 제27 전투비행대의 F-22 전투기를 괌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발리안트 실드 훈련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맨 선두에 선 게 이제 잠수함이고 그 다음 선두가 이즈모, 일본의 이즈모예요. 그 뒤가 이제 로널드 레이건 항모고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들이 양 사이드에 섰고요. 비행기 중에서 B-1B 폭격기 그리고 여기 제일 좌측 여기 있는 게 바로 F-22 편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을 어떻게 하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막아낼까 하는 이런 훈련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중국도 발란드 실드 훈련에 맞대응해서 북해함대 그리고 동해함대, 연합함대를 불러서 제주도 남방해역이죠. 동중국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했다라는 거고
정말 놀라운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대1로에 참가한 조지아, 바로 흑해 연안에 있는 나라인데 그 조지아에서 중국 기업이 건설을 했습니다. 고속도로, 교량, 요즘 뭐 고속도로 아주 높이 짓죠. 그 고속도로 교량이 붕괴가 됐는데, 자,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량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교량 끝에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마구마구 토사가 막 폭포 흐르듯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러다 결국 저 교량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자, 이걸 뭐 제가 건설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나 상식적으로, 자, 이런 교량이 있으면 여기 위에다가, 여기가 뭐 흙으로 이루어진 산이죠. 산기슭 같은데 여기에 교량을 만들어서 도로를 만든다. 그러면 이 밑에 아주 튼튼한 파일 같은 걸 박아서 튼튼하게 지지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를 옹벽으로 감싸든지 이렇게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흙이 있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그냥 뭐 바로 만들어서 이걸 기둥 삼아서 그냥 다리를 만들었다.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건설하고는 진짜 건설의 건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봐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파일도 박지 않고 옹벽도 치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재명이가 했던 그 백현동인가? 거기 옹벽 어마어마하게 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옹벽을 쳐야죠. 그 아파트. 이래야 되는데 여기 전혀 없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1대1로. 1대1로에 참가하는 국가가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중국 업체를 선정해서 사회 인프라를 깔죠. 항구를 만들든지 도로를 만들든지 공항을 만들든지. 그리고 중국에게 또 운영권을 주죠. 완전히 중국에게 피까지 쫙쫙 빨리는 이런 정책인데 1대1로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 보겠습니다. 사흘 동안 1210명, 1270명, 1190명 사상자 야기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9대, 26대, 10대 격파, 장갑차는 9대, 26대, 13대 격파, 차량은 68대, 78대, 56대 격파, 특수장비는 10대, 5대, 14대 격파, 야포는 36문, 60문, 51문 격파, 다른장 로켓은 2문, 1문 격파, 그리고 고정익 항공기는 수호이 57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요거 제가 군사TV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항공기는 59대, 37대, 28대 격추, 미사일은 7발과 1발 요격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우크라이나군은 73회의 교전을 했는데 전선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 이 말은 거의 뭐 지배하고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기고 있다 이 말이죠. 동부작전사령부는 러시아군이 차시브야르 외곽에 진격했는데 격전 끝에 러시아군을 차시브야르에서 격퇴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흐무트죠. 바흐무트 서쪽 차시브야르인데 이 외곽까지 러시아군이 들어왔는데 그걸 격전 끝에 격퇴하는데 성공했다라는 거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미국에서 61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화력이 제대로 돌아가고 해서 격퇴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는 볼첸스크 전선의 추가 공세를 중단했습니다. 하르키우 북동쪽이죠. 왜냐? 이제 더 이상 화력 우위도 안 되고 병력만 계속 갈아넣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피해가 크죠. 그래서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역공에 들어갔고 러시아군은 방어로 전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 5월까지 미국의 지원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그 시절이 러시아에는 혹이었다. 이제 미국의 지원 610억 달러치 지원이 들어가는 이 시점부터는 러시아는 좋은 시절 다 끝났다. 이제 얼마나 희생을 당할지 그것만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워싱턴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수미주에 러시아군 특작부대가 나타났는데 체체는 그거 우리 군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수미, 바로 하르키우의 북쪽에 있는 우크라이나죠. 그리고 쿠르스크, 수미 맞은편은 쿠르스크, 그리고 하르키우 맞은편은 벨고로드. 그래서 이 쿠르스크 쪽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들어온 거예요. 체첸 군들이. 그래서 아마 지금 하르키우 쪽에서 볼첸스크 쪽에서 막 밀리니까 이쪽으로 해서 뭔가 우크라이나의 전력을 분산시키는 양동작전에 들어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러시아는 점령지들을 통합해서, 그러니까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크림 이렇죠. 그걸 통합해서 노보러시아, 그러니까 신러시아 연방광구 개설을 추진한다라는 건데, 러시아는 이 연방 그 주체들이 있죠. 그 연방 주체들을 크게 여러 개를 묶어 놓은 것을 이제 연방 광구라고 하고, 그런데 여기 이제 극동, 그리고 시베리아, 우랄, 그리고 노스웨스트, 또 볼가, 그리고 센트럴, 물론 뭐 러시아어로 적어놨지만 또 남부,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동쪽이죠, 동남쪽 그쪽을 지금 에워싼 크림부터 시작해서 거기를 이제 새로운 연방 광구로 만든다. 노보러시아, 신러시아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 조금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왜? 러시아가 지금 질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루한스크에서 러시아군 병영에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강타했습니다. 대파됐죠. 여기 보면 건물이 제법 튼튼하게 생긴 건물인데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에이테킴스 미사일 중에서도 자탄식이 아니고 고폭탄식의 그 하푼 탄두가 들어가는 그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 옆에 동영상 캡처본인데, 옆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리고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데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 말이 되겠죠. 아마 이제 러시아는 안전한 곳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세베로 오세티아 공화국의 모즈도 공군기지를 공습했는데, 이 전선에서 800km 떨어진 곳이에요. 800km. 여기에 드론이 날아가서 그냥 내려 꽂아버렸습니다. 여기는 러시아군의 기동헬기, 공격헬기 등 헬기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지인데 이렇게 또 박살이 났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나토 표준 전투 식량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한 세트에 4,000kcal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미국 스타일 또는 뭐 우리 군도 요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전투 식량, 우리 군도 이렇게 당겨서 데워서 먹는 전투 식량이 있는데 한두 번 먹으면 맛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거 자꾸 먹으니까 질리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그 칼로리 굉장히 높아요. 당연하죠. 이렇게 뛰어야 되니까 칼로리 높은데, 저처럼 뛰지 않는 사람이 특식이라고 부대 방문해서 뭔가 행사할 때 한 개씩 먹으니까 살만 찌던데, 왜? 안 움직이니까. 여긴 전쟁하니까 많이 움직이겠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그동안 깡통에 들은 거, 캔에 들은 거, 유리병에 들은 거, 이런 전투식량을 주었다는 거예요. 차갑죠. 그래서 칼로리도 좀 낮고 맛도 없고 그랬는데, 또 차갑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토 표준 건조 전투식량 주니까 아마 이것도 당기는 거 있을 겁니다. 발열해서 발열팩 같은 거. 그래서 따뜻하고 또 칼로리 높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양념도 많네요. 자, 우크라이나는 그리펜 전투기, 스웨덴이죠. 그리펜 전투기 인수를 미룰 이유가 없다. 인프라 확보돼 있다. 빨리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우크라이나군은 모든 기종 통합 가능한, 즉 그리펜이든 F-16이든 또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미그-29든 수호-27이든 다 통합 가능한 활공 유도폭탄 개발 완료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KGB, 멍텅구리 폭탄에 날개 달아서 쫙 해서 GPS로 유도하는 바로 그거죠. 개발 완료했으니까 전투기만 많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화력이 강해지는 우크라이나군입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은 러시아 해군 흑해 함대에게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내해로 사실상 안전지대로 평가되던 아조프의 깊숙한 곳에서 우크라이나군 무인 자폭정이 러시아 해군 함정들을 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두 척이 격침됐다고 하는데 최종 전투 피해 평가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이 우크라이나 해군과 현지 시각 6월 8일 저녁 아조프 일대에서 합동작전을 실시했으며, 이 작전으로 두 척의 러시아 해군 함정을 격침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도네츠크주 마리우폴과 크라스노다르주 예이스크 사이에 있는 암브라시아 만에서 발생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여러 척의 무인 자폭 보트를 투입해 이 해역을 오가던 러시아 선박 3척을 공격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선박은 로프사급 전차 상륙함 한 척과 예인선 엔지니어 LG 스미르노프, 바지선 섹션 179 등 3척이었는데요. 아직 해가 남아있는 초저녁 시간대에 실시된 공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예인선 엔지니어 LG 스미르노프는 케르치 대교 방어를 위해 섹션 179 바지선을 케르치 해협으로 예인하던 중
공격을 받았는데요. 예인선은 일부 손상을 입고 생존했지만 바지선은 하단부에 구멍이 뚫린 후 그대로 가라앉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이 발생하고 2시간 뒤 우크라이나군은 예이스크 항구 근처에 항해 중이던 또 다른 군함을 공격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공격 대상이 어떤 배였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그날 밤 위성에 군함 피격으로 인한 화재와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기름띠가 식별돼 실제로 군함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성에 촬영된 피격 함정은 길이가 100m가 넘는 선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크림반도 일대에서 활동하는 파르티잔 에테시는 피격된 선박이 예이스크와 마리우폴을 오가며 보급품을 실어 나르던 로프사급 전차 상륙함이며 해당 함정은 피격 후 침몰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아직까지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친크렘린 밀 블로거들은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던 내해가 뚫렸다며 케르치 해역의 해상 전지선이 붕괴됐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 해역은 지금까지 장거리 자폭 드론에 의한 공격은 자주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의 무인 자폭 수상정이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방공망 붕괴로 인한 제공권 상실에 이어 재해권까지 잃은 러시아군, 앞으로 전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자폭 드론, 이 보트 같은 데다가 내부에 굉장히 많은 양의 폭약을 집어넣고 돌진시켜서 터뜨려버리죠. 자, 어디냐? 아조프해, 흑해, 크림반도 사이에 있는 케르치 해역, 여기를 지나서 마리우폴 앞바다 여기입니다. 원래는 마리우폴, 베르단스크 이 지역이 다 우크라이나에 있으니까 여기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나누어 쓰고 있었죠. 근데 지금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다 장악해버렸으니까 러시아의 내해가 됐습니다. 일시적으로. 앞으로 휴전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이 케르치 해협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케르치 해협을 연결하는 케르치 대교 아래 지금 부유물 띄워가지고 완전히 차단선 구축했지 않습니까? 그 사이로 지금 자폭 드론들이 들어간 거예요. 오데사에서 여기까지 1000km, 1000km.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는지 완전히 그냥 다 뚫린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바지선을 여기서 격침시켰고 이 바지선은 케르치 해역을 차단하러 끌려가던 바지선이었어요. 케르치 대교 밑에다가 바지선 세워놓으면 자폭 드론을 못 들어오게 만드는 바로 그 역할을 하다가 그냥 침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예이스크 항구 앞바다에서 침몰을 했는데 이게 바로 전차 상륙함 4,000톤짜리예요. 그래서 바지선 섹션 179는 예인선에 끌려가다가 자폭 드론 맞고 바로 침몰을 했고, 그리고 이 로프사급 상륙함이 여기 있었다라고 지금 위성사진에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래서 이게 어디서냐 화재가 발생하고 뭐 여하튼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 이게 로프사급 상륙함이었다라는 거고, 이 상륙함은 4,080톤. 이 상륙함의 임무는 예이스크에서 베레단스크 또는 마리우폴로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는 임무를 하는 겁니다. 왜? 지금 크림반도의 그 철로를 운용할 수 없지요. 그리고 크림반도 아래에 열차 바지선을 움직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열차 페리. 그런데 그 세 척 중에서 열차 페리 세 척 중에서 두 척이 격침당해 버렸죠. 그래서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륙함의 수송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자포리자 헤르손 쪽으로 보급을 해주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게 지금 격침되어 버린 겁니다. 무인 수상정에 의해서. 러시아는 지금 하늘에서 하늘 뚫려서 폭격받고 또 이런 식으로 바다에서는 흑해함대가 전부 카스피해로 피신 도망가는 이 상황에서 군수물자를 날라주던 상륙함까지도 격침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러시아는 점점 더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